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오늘은 폴리뉴스 폴리피플 스페셜 인터뷰에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한국 경제는 분명히 위기로 치닫고 있고 민생 회복에 대한 새 정부에 대한 그는 기대는 크나 윤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폴리뉴스는 복잡한 경제를 언제나 대중의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님을 모시고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향후 전망, 가능하면 해법을 좀 들어보고자 아이고. 합니다. 제가 정책 담당자들에게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환율은 뭐 1390이면 곧 돌파된다고 그러고 1400도 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고금리도 지금 이쯤 온데 미국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하면 우리도 빅스텝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러다 보니까 가계부채에서 감당이 네. 안 되고, 그래 되면 내수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네. 침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상고 현상이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언젠가는 어슴푸레 기억만 나는, 네.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운 게 이 상고가 같이 올 때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이 현 시점에 우리 경제 위기 수준을 한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경제가 점점 부정적인 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3고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경제가 과거 돌아봤었을 때 가장 호황이고 가장 황금기가 언젠가 했더니 80년대 3조. 3조 맞아. 전두환이죠. 맞습니다. 그 3조 때 그렇게 경제 좋다고 했는데 지금의 상황이 정반대인 3고잖아요. 그러니 진짜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가 바로 그렇게 대조가 아마 쉽게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3고 현상이 이제 초입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초입.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적 충격이라든가 파급, 악영향 이런 것들은 아직 전개되기 직전에 태풍 전야 같은 모습도 좀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진단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뭐랄까요? 시한폭탄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줄지도 않고요. 양적으로도 줄지도 않는데 최근에는 질적으로도 훨씬 더 나빠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20, 30대 부채가 느는 거는 그 경제에 그렇게 나쁜 영향은 아닙니다. 한참 앞으로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려는 친구들이 약간 돈까지 빌려서 뭐 가게를 차린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왕성한 호기심 어린 소비를 한다는 건 경제가 그만큼 돌 수 있는 유인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부채까지 또 땡겨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더 왕성한 경제하려는 의지도 생겨서 그 나쁜 시그널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가계 부채의 주축이 50대 이상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왕성한 투자라든가 호기심 어린 소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채를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한다든가 부족한 사업 자금을 벌충한다든가 지금 이러한 형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기조 속에서 훨씬 더 그게 악성으로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고물가라고 하면 내가 버는 돈은 뻔한 상황에서 물가가 높아지면 생활비로 나가는 돈은 대부분 또 많이 나가니 빚을 감당하기가 더욱더 팍팍해지는 거죠. 그런 구조 속에서 또 고환율까지 이어지니 또 이건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이런 악순환 때문에 이러다가 진짜 부채라는 어마어마한 늑대가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가계는 가계부채, 기업은 기업부채, 국가는 국가부채. 요즘은 그게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GDP 100%를 넘었어요. 넘었다 이러거든요. 그럼 이전에는 넘은 적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그 나라의 1인당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2등 정도가 2등이나 3등이 미국이거든요. 이 통계는 조금씩 바뀌니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가계부채가 그렇게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조금 더 많은 게 걱정이냐? 이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기업 부채가 많아지는 거는요. 사실 구조적
구조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부채를 줄이거나 그걸 건전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상당히 많아요. 뭐 나쁜 사업부를 매각한다든가 인수합병 청산 등 여러 방법론이 있는데 개개인의 가게가 어려워졌을 때 구조조정을 한다? 그런 거 불가능하거든요. 뭐 인력을 내보낸다든가 사업부를 매각하는 게 안 돼요. 그럼 가계부채가 결국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어려워지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과거의 전례를 보면 대부분 국가가 떠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국가부채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님 더 잘 아시잖아요. 아유,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요런 종이에다가 자기네 옛날 대통령 사진 오려 붙이고 숫자 딱 적어 놓으면 그만큼 비싼 게 돼요. 달러로. 그러다 보니 국가 부채가 많아져도 그들은 그거를 털어낼 수 있는 큰 힘이 있어요. 킹 달러.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 미국은 그런 나름대로의 자구책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전 세계 최초로 GDP보다 부채가 더 높고. 그러니 이건 진짜 큰 문제죠. 그 다음이 고환율 문제입니다. 네. 고환율. 고환율하면 일반 국민들은 좀 어렵게 네.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이 고환율이 되면은 이 우리 경제가 그걸 갖다가 버텨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이 고환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90을 돌파하고 1400도 뭐 네, 멀지 않았다는 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 되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수출은 상당히 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 네. 근데 수입이 문제가 돼서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커진다 이랬는데 지금 벌써 무역 수지 적자가 94억 7천만 달러 맞아요. 이렇다 하거든요. 이 고환율 미국 연준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달러 강세로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연준월 미팅이라고 그 회의에서도 이미 그 방침이 지금 나왔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 같은데. 과거에는 교과서에서는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그래도 수출은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외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아, 다른 나라들. 예, 월드뱅크, IMF 요런 국제기구에서 최근 발행한 국제적인 금융 상황을 보면 우리 예전에 IMF 외환위기 때 같은 상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려되는 국가가 적게는 20개, 많게는 40개국 정도가 내년까지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진단 보고서가 나왔어요. OECD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한국산 제품들의 수요처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고환율일 땐 옛날에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더 잘 팔리긴 했는데 지금은 그걸 사줄 사람들의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고환율이라는 게 수출 통해서 외화를 다시 벌어와서 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환율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자재 사오고 원유 사오고 천연가스 사올 때 훨씬 더 비싼 비용만 치르게 되다 보니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환율이 오히려 물가 상승만 유발하지 뭐 경제가 돌아가는데 기여를 못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그나마 좀 떨어지면 또 우리는 대부분의 수출 중에 상당히 교두보를 마련했던 게 중국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이제 터널을 끝자락까지 왔는데 중국은 이제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뭐 아마 올 봄 지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데는 뭐 도시 전체를 봉쇄했다. 집 밖에 못 나가게끔 이런 거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중국의 31개 성이 정도와 방법의 차이만 다르지 다 사회 봉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이제 다시 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올겨울에 코로나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2천만 명 이상의 성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또다시 봉쇄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처이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물건을 공급해주는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중국이 올 뭐 4, 4분기, 내년 1, 4분기까지 똘똘 막혀 있다라고 하면 물건을 싸게 공급해 주는 데서 물건이 안 들어오니 물가는 또 올라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중국이 바깥 활동을 안 하니까 한국산 물건이니 뭐 이런 거 소비를 안 하니 또 우리는 외화를 덜 버니 또 환율은 또 올라가고. 지금 이런 계속 악순환에 지금 휘말려 갈 것 같아 걱정이 많아요. 네.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에 있어서 최근 자료를 보니까 일본은 오히려 유독 나홀로 정책으로 네.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최근 한 10년 들어서 만났던 해외 관료분들 중에서요. 가장 자신감이 없어진 관료 집단이 일본 관료들이에요. 지난 잃어버린 옛날에는 대단했지. 그럼요. 예. 그때는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었던 시절이지만 제 지도 교수님 따라서 뭐 일본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그 어마어마했어요. 그 뭐랄까요? 그 자신들의 기세가. 근데 최근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자신들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다. 근데 경제가 안 살아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체념했어요. 정말 돈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쏟아부어 받고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했는데도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양적 완화라고 우리들 많이 알고 있는 그게 사실 원 저작자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처음으로 돈을 그렇게 해도 안 쓰니 갖다 줘보자 해서 양적 완화라는 정책적인 기조를 만들어낸 건데 그걸 해도 경제가 안 살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일본 입장에서 뭐 물가가 좀 뒤숭숭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기조 또 엔화가 너무 약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이제 그런 것들을 되잡기 위해서 올릴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일본 경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나홀로 기조가 계속되는 것은 최근에 일본이 얼마만큼 앞이 안 보일 만큼 깜깜해하는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수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내 물가 상승의 정점을 9월 10일로 잡고 있다고 해요. 네. 과연 그럴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원자재, 곡물 가격 등의 상승 시발점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쟁은 뭐 끝날 줄 모르고 지금 장기화될 듯이 보이고 환율도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물가가 정점이 뭐 이번 달 다음 달일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네. 좀 안이한 지금 이제 진단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해법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이제 경제 관료 출신이시다 보니 숫자를 가지고 아마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숫자는 뭐 한 4, 4분기 언저리쯤에 정점을 찍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경제 지표는요, YOY라고 해서 전년 대비예요. 그럼 올해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유럽은 이제 10% 가깝고 미국은 8% 가깝고 우리나라는 한 6에서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6%대 물가 상승률을 찍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5%, 4% 내년에 뭐 한 4%든 5%든 또 6%보다 좀 낮아졌다 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물가 수준에서 다시 얹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치 보도에서는 물가 상승률 하락하면 내가 뭔가 그냥 가격이 싸졌다는 오해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오른 거에 조금 덜 상승폭으로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물가가 안정되는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물가 상승률이라는 숫자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지.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럼 교수님은 물가가 정말 말 그대로 숫자가 아니라 안정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내년 연말쯤이나 돼야 뭔가 좀 실타래가 풀렸다라는 소리가 듣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합니다. 고환율 하면은 네. 2008년 금융위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오히려 그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갖다가 추진해줬어요. 오히려 네.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그 우리 인신업협회 간담회 만났던 모 그룹 부회장은 정말 자기들은 국민들한테 죄송스럽지만 네. 국고안에 돈이 넘친다 그러더라고. 고환율 때문에 네. 이게. 그런데 이 좀 전에도 그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환율 상승 자체를 갖다가 네.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최소한 투기적 요소에 대한 견제는 그 바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유력 경제 이 일간지
제목을 보면은 이런 걸 봤어요. 네. 기쁘다 킹달러 오셨네. 약세장 거스리는 달러 투자.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게 환투기 세력을 부추기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게 유력 경제 일간지에서 이걸 한 걸 보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투기 요소는 정부에서 좀 이렇게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외화예금 잔고인데 예. 지난 7월 달에도 벌써 환율이 1,350원 돌파하면서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많이 올랐겠는데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때 오히려 우리나라 외화예금 잔고가 지난 7월 대비 8월 달이 33억 달러가 더 늘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직 환율 고점 아니야. 환율 달러 더 비싸질 거야 하면서 달러를 더 사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제 지금 1,400원을 넘볼 때까지 됐으니 그렇게 돈 넣어놓으신 분들은 판단이 옳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럼 우리나라 환율은 최근 왜 이렇게 급등락합니까? 급등락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한국은행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교 대조할 수 있는 주요 국가들 통화가 한 43개국 정도 되는데 최근 2, 3개월 동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국가 중에 하나예요. 40위를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는 세 나라는 영국, 아르헨티나, 스웨덴인데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수 경제가 이제 거의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래서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가 급락한 건데 그걸 빼고 우리나라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수출에 먹고 살고 하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가장 고도로 개방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돈을 넣고 빼고 외화를 넣고 빼고를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장치가 상당히 제거되어 있죠. 그런 과정에서 환율과 관련돼서 이렇게 급등락될 수 있는 투기든 투자든 그런 자금들이 쉽게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졌고요. 그럼 여기에서 그래도 그러면 투기적 수요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세미나를 하면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할 건데? 이게 그 다음 이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네요.